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빌린 돈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그리고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우병희 씨와 그녀의 30년 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 씨는 최근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의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절교를 선언한 것은 우 씨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오래된 모임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퍼졌느냐 묻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에 얽매여서 희생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우 씨를 친구는 옹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고작 5만 원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냐며 말이죠. 하지만 5만 원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우 씨는 곧 60세를 앞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우 씨보다 4살이 연상이었죠. 이름은 정영숙입니다. 우 씨가 20대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오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우 씨 나이 29세였죠. 그때부터 우 씨와 영숙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꼭 만났습니다. 영숙이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우 씨 부부가 30분 거리로 이사할 때 영숙도 따라서 같은 동네로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둘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점점 균열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병이 네가 계획 짜와. 계획까지 짜야 해?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고 다니지. 4명이서 모임을 했는데 그중 둘이 우 씨와 영숙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행 일정을 우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 씨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고 또 아들에게도 물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짰습니다. 차는 너희 차 타고 가자. 네가 운전해. 내가? 우리 남편이 차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버스 타고 가. 힘들게 시리.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우 씨의 남편은 여행에 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숙의 말대로 우 씨가 운전해서 동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이 네가 계획한 여행이야? 영숙은 우 씨의 계획표를 보더니 숙소 침대 위로 던져두며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빽빽하게 써왔어. 우리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가. 에이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몇 날 며칠 계획했던 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영숙 때문에 우 씨는 잠시 서운했습니다. 결국엔 지역의 유명한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지라 우 씨가 조사했던 곳과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우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 왔으니 사소한 건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이 네가 제일 키가 작으니까 저기서 자. 침대가 3개밖에 없잖아. 침대가 3개 있고 소파베드가 있는 숙소였는데 사실상 소파베드는 그냥 소파였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잠을 자기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죠. 그러지 말고 침대 3개를 붙여가지고 다 같이 자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친구가 얘기했지만 영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침대에 떡하니 누워버리는 영숙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잘게. 언니 말대로 내가 제일 낫겠다. 우 씨의 덩치가 가장 작은 것은 맞았기에 그곳에 누웠습니다. 어쩐지 즐겁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친구들을 각자 집에 내려주고 우 씨와 영숙이 단둘이 차에 남았습니다. 너는 좋겠다. 왜? 걱정할 게 없잖아. 남편도 착실하고, 아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언니는 걱정거리 있어? 있지, 왜 없어. 뭐가 걱정인데? 돈이 문제지 뭐야. 근래에 돈 걱정이 잦은 영숙이 걱정되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남편도 없으니까 노후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도 생겼다는데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야.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먹고 살기도 힘드네. 우 씨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딸과 우 씨의 아들이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달에 딱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네. 그 말을 하며 우 씨를 힐끔 쳐다보는 영숙. 때마침 영숙의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우 씨가 영숙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둔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영숙에게 송금했죠. 어머, 병이야. 이거 무슨 돈을 보냈어? 아까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다며. 우 씨도 그 이상은 혼자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병이 너 때문에 한시름 났다. 내가 금방 갚을게. 아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언니 형편 됐을 때 줘. 천천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착하니? 이래서 내가 너랑은 오래 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유독 친절해졌던 영숙. 100만 원에 기뻐하는 영숙을 보니 우 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의 노후가 우 씨도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뒤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이야.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뭐? 누가 죽었어? 수영이 아빠. 아, 정말? 영숙의 말에 우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이혼한 지 한참 됐지만 이혼하기 전에 우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별로 없어서 장례식장이 휑하네. 병이 너라도 좀 와줘라. 어딘데? 지금 갈게. 그래도 알던 사이이기도 하고 영숙의 전 남편이기 때문에 우 씨도 영숙의 요청대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10만 원은 품 안에 두었습니다. 이건 영숙에게 직접 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왔어? 딸은? 곧 결혼하잖아. 결혼 앞둔 사람이 장례식 오는 거 아니지? 그래도 아빠잖아. 우 씨가 놀라 묻자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해야 아빠지. 우 씨는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가정사를 알고 있기도 했고 당사자가 안 온다는데 우 씨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뒤 영숙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30만 원을 또 냈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 소식은 없어? 아직 없어. 결혼하면 꼭 불러야 돼. 나도 꼭 갈게. 그럼 당연히 부르지. 아무튼간 이래저래 와줘서 고마워. 한 달 사이에 영숙에게 나간 돈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우 씨의 아들이 결혼해도 영숙이 올 것이기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 씨는 영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영숙이 혼자 사니 외롭다며 우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기도 했고 모임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올 거야? 오늘? 아, 오늘 비 오니까 같이 파전이라도 만들어 먹어야지. 아, 오늘은 남편이랑 집에 있으려는데. 영숙의 전화를 받은 우 씨는 비가 오니 오히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럼 이런 날씨에 우울하게 나 혼자 있어? 왜 우울해? 우울하지 안 우울해? 딸내미도 시집 가더니 잘 오지도 않고 남편도 없고. 그래, 너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집에 있어라. 아이 참. 알겠어. 조금 있다가 갈게. 그래. 올 때 오징어랑 쪽파 좀 사와. 알겠어? 우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 유별나. 뭐가?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주 봐? 그만큼 만나도 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우 씨와는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씨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우 씨도 점점 나이가 드니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기도 했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에 힘들었죠. 비 맞는 건 질색이지만 하는 수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영숙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뭐? 우 씨가 파전을 먹다 말고 충격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나보다 더 놀라네. 근데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 의사가? 아니, 의사는 그런 소리 안 하지. 주변에서 그러던데. 우 씨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병문안 와. 당연히 가지. 그리고 얼마 뒤에 영숙은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숙의 말대로 수술은 잘 된 듯 했습니다. 우 씨는 자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영숙에게 갔죠. 오늘 올 거야? 왜? 올 때 병이 네가 담근 김치 좀 싸올래? 김치? 거기 밥 나오잖아. 병원에서 나오는 건 중국 김치 같아. 너무 맛없어. 그래? 알겠어. 가져갈게. 영숙의 전화를 받고 새로 김치를 조금 담갔습니다. 생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익은 김치는 잘 먹지 않는 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영숙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들고 갔죠. 역시 병이가 김치는 기가 막혀. 아직 밥때도 아닌데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 먹은 영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이 주라고 하길래. 그리고 돌아올 때 봉투에 담긴 10만 원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음료수보다는 현금이 나을 것이라며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줘. 그러면서 기분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수술 후 퇴원한 뒤에도 항암 때문에 가끔씩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와? 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바빠? 오늘 아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참, 너는 나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해? 내가 병원에 있는데. 진짜 서운하다. 어제 갔다 왔잖아. 멀지도 않은데 한 번 들리면 어디가 덧나니? 미안. 근데 아들이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대. 자식이 뭐 밥 먹여주는 줄 알아. 결혼하면 끝이야. 자식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투덜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어쩐지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씨처럼 자주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심심할 때마다 부르는 통에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오씨도 오씨의 생활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오씨는 영숙이 병원에 있지 않을 때도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늘 영숙이 자신은 독거노인이라며 가까이 사는 오씨에게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지 않아도 오씨도 알아서 영숙을 챙겼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고 처지가 딱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씨의 집에서 모임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병이야. 나 반찬 좀 싸줘. 지난번에 가져간 거 다 먹었어. 아직도 병이한테 반찬 얻어먹어? 입 하나 보태는데 뭘. 나는 요리하는 거 귀찮아. 혼자니까 재료만 썼고. 그래도 병이가 고생이다. 영숙은 그런 말을 한 친구를 흘겼습니다. 아, 친구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따가 싸줄게. 오씨와 모임 친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복한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야지. 여행? 오씨는 영숙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생활고를 호소하던 영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표정에 예상외로 밝아서 오히려 오씨가 놀랐습니다. 암 진단금 많이 받았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림 좀 폈겠어. 그래도 수술도 잘 됐으니까. 암 진단금? 그래. 많이 받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에이, 많이는 무슨. 그리고 한참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머지 두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오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영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진단금 받았어도 다 여기저기 빚 갚느라 남는 것도 없어. 그 말에 오씨도 사람인지라 빌려줬던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 요즘 빚잔치 하고 있잖아. 어쩐지 오씨가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진단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씨가 가벼운 말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도 그럼 곧 갚을 수 있겠네.
그러자 영숙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지고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말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우씨였습니다. 2년 전쯤 힘들다기에 바로 빌려줬던 100만 원을 잊은 것인지 표정을 보니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듯도 했습니다. 나 돈 좀 생겼다고 그 틈에 사기치면 안 돼. 두 번째 말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100만 원 보내줬잖아. 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그래, 동해 다녀온 날에. 한참 전이잖아.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돈 빌린 기억이 없는데. 2년 전이면 한참 전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풀리면 천천히 달라고 했는데 설마 잊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씨는 답답한 속을 까보이고 싶었지만 영숙은 태연히 말을 돌렸습니다. 우씨가 나중에 송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하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 우씨가 영숙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찾는 방법을 몰라 아들과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찾아서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자 영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기에 곧 갚겠지 하는 생각에 전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에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지 2년째였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정신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족들과 앉아 있는데 첫째 날 밤늦은 시간에 영숙이 왔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주무시다가 가셨다니까. 호상이지. 그건 그렇지. 근데 이래서 요양원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봐. 그 말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오래 못 산다더라. 나는 우리 딸한테 나 아파도 절대 요양원에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우리 엄마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던 거야?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우씨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꼭 자식들 때문에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는 영숙 때문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남동생도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죠. 우씨가 얼른 영숙의 팔을 끌고 멀찍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왔으니까 밥 먹고 가. 다소 차가운 음성의 영숙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조는 입구에서 했어. 알았어. 그리고 다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모임 친구들도 와서 함께 슬퍼했고 이내 영숙과 합석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장례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우씨는 영숙의 부조금 액수를 확인하고 조금 허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5만 원? 당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우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명단에 적힌 금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도 한 것이 보였습니다. 부조금 액수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숙이 5만 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작년에 딸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30만 원을 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 장례식도 가서
따로 10만 원을 챙겨주었죠. 그런데 우 씨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5만 원은 야박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와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영숙이 자신을 그 정도 사이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밥을 먹고 가면서 떡까지 싸갔던 영숙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보름쯤 뒤에 영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아?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돼서 와봤어. 우 씨가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군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보름이면 우 씨와 영숙 사이에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 씨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에 영숙과의 만남은 당분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우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꿍하게 품고 있어 봤자 우 씨만 심란했으니 말이죠. 부조금 5만 원 한 거 맞아? 맞는데 왜? 너도 그때 5만 원 줬잖아. 그때라니? 우 씨의 기억엔 영숙에게 5만 원 단위로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주의 돌에는 따로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숙의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기억 안 나? 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영숙의 아버지란 말에 기억을 한참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우 씨의 기억으로는 영숙의 아버지는 영숙이 젊을 때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그거 언니 30 몇 살 때 아니야? 맞아. 적어도 25년은 더 넘었으니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 씨와 영숙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우 씨에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지금 5만 원을 내는 게 맞다는 영숙. 기억났어? 내 말이 맞지? 원래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 그나저나 내가 그때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장례식에 먹을 게 그렇게 없어. 다들 말은 안 했어도 흉보는 눈치였어. 요즘에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돼. 그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우 씨에게 막말을 했던 것, 입맛대로 이용해 먹으려던 것들 말이죠. 그때부터 우 씨는 입을 꽉 닫았습니다. 우 씨의 천성이 눈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자신이 맞다고 우길 테니 말이죠.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병이 네 차 좀 얻어 타자. 뜬금없이 전화해서 우 씨에게 기사 노릇을 하라는 영숙 때문에 우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갑자기 바쁘다고 그러잖아. 기집애 가. 이따가 같이 점심도 먹자. 너 내가 장례식에도 가줬는데 밥 한 끼는 사야 맞지? 그러면서 웃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난 세월마저 아까웠습니다. 나 오늘 바빠. 그러자 영숙이 또 싫은 소리를 시작했고 우 씨는 길게 듣지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숙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문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서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우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요즘 들어 영숙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이 너 진짜 여행 안 갈 거야? 영숙의 건강이 회복된 기념으로 가기로 했던 여행을 우 씨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영숙이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우 씨는 급격히 피로해져서 손으로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100만 원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참, 그깟 거 그냥 빨리 줘버려 그럼.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영숙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오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임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 씨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친구들도 모임을 없애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 씨를 따라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 그저 영숙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자 영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통에 현관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오 씨가 문을 열자 씩씩대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너 유치하게 왜 이래? 자, 5만 원 더 주면 돼? 다른 사람들도 10만 원 했다며? 그러면서 오 씨의 면전에 5만 원짜리를 한 장 던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람을 왕따 시켜? 모임이 오 씨의 입김으로 끝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팔 청춘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보통 세월이야. 30년이야. 하지만 오 씨는 더 이상 그 인연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고 치면 똑같은 세월 반복할 마음 없어. 나도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살 거야. 그리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바꿔나가고 자신 없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너 그거 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언니는 곧 죽어도 언니 말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지? 언니 100만 원도 기억 안 나는 척한 거 모를 줄 알아? 어떻게 90년대에 받았던 조의금 5만 원은 기억하는 사람이 2년 전에 빌린 100만 원을 기억을 못해? 아무튼간 그 돈도 당장 돌려줘. 연 끊으려는 애한테 내가 뭐하러 100만 원을 주니? 나도 못 줘. 빈정상해서. 그 말에 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갑작스런 오 씨의 웃음에 영숙이 당황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덕 쌓았다고 생각할게. 돈 때문에 또 언니랑 연락하고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뭐? 누군 뭐 아쉬운 줄 알아? 100만 원을 아껴서 좋았는지 영숙은 금세 돌아갔습니다. 물론 오 씨도 영숙과의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아무리 아까워도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영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연을 끝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 같이 곁에 있던 우 씨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영숙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조차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이사까지 갈 용의도 있었습니다. 영숙을 만나면 우 씨는 내 자신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비아냥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영숙은 반대로 우 씨에겐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그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 씨는 인생을 그리고 우 씨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만 만나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자식마저도 그러면 연을 끊는 세상인데 말이죠. 우 씨는 영숙과 연락을 끊자 헛헛한 마음은 잠시뿐이었고 인생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야 할 일도 없었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만 쌓을 수가 있었죠. 아빠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앞으로는 시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나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은 김 씨가 살던 집만 주면 제사도 장남 대신 지내고 나중에 늙으면 김 씨 부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도 있기에 그럴 수 없다는 김 씨를 대신해서 자신의 오빠까지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딸에게 살던 집을 주고 이사했습니다. 딸의 말을 100%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이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딸의 말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막상 때가 되니 김 씨 대신에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딸. 맏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딸 노릇은 하지 않으며 말이죠.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통을 칠 아버지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이 김 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아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도 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김 씨를 저버린 대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는 이전과는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소 차가웠고 사위는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과 왕래하고 싶어 했던 김 씨와 남편도 나중엔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다면 김 씨도 자식들에게 가까이 지내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한 뒤로는 명절과 제사, 1년에 총 3번만 만났습니다. 당시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물론 아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순응했습니다. 생일인데 이놈들이 전화 한 통 없네. 그러게. 아무튼간 부모 생일도 몰라. 아, 됐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됐지 뭐.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는 바빠서 늦었다며 전화가 걸려왔지만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김 씨의 생일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김씨 부부도 김씨 부부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시게요? 그래. 집도 계약했어. 갑자기 가신다니까 놀라서요. 김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뒤에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들은 놀랐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상의했던 바였습니다. 자주 만나질 않으니 자식과 자세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보기에 굳이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멀어지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럼 집도 벌써 팔아버리셨어요?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맞는데 집은 안 팔았어. 반년 전에 내놨었는데 안 팔리길래 우선 전세 주려고. 이사는 언제 가시는데요? 2달 뒤에. 전세는 금방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들이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 마라 하지도 않았고 집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더 시큰둥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딸과 사위가 갑작스럽게 김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웬일이야? 명절도 멀었는데 바로 전날 전화를 하고 방문한 딸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용건은 뚜렷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 준다고? 계약됐어? 아직 토요일에 보러 온다던데. 그거 취소하고 이 집 우리 주면 안 돼? 뭐, 김 씨도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응. 맞아.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마치 맡겨놓은 걸 받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너희한테 주니? 어차피 이 집도 결국에는 처분할 거잖아. 지금 힘든 자식 위해서 미리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겨줄 유산이 될 테니 지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없어도 김 씨 부부는 살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식에게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자식은 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줄 생각도 없지만 주더라도 오빠는 어떻게 하고 너만 줘? 엄마도 아들, 딸 차별하게? 누가 차별을 해? 나중에 주더라도 절반씩 나눠야지. 한 사람에게 주어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딸이 시무룩해했습니다. 사위도 실망한 눈치였는데 김 씨가 집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빠가 된다고 하면? 너 혼자 이 집 받는 걸? 응. 만약 오빠가 이 집 내가 받아도 좋다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어? 이 집이 아무리 그래도 4, 5억은 나갈 것인데 아들이 흔쾌히 그러자고 할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똑같이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지만 아들 내외는 2년 만에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딸네 부부보다 직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처가도 풍족한 편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딸은 오빠가 자신에게 재산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딸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아무래도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중현이가 그러겠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딸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간 뒤
이틀 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하래.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들이 그렇게 물은 성격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믿지 않는 눈치이자 딸이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제사 지내기로 했어. 지금은 김 씨의 시부모님 제사를 김 씨가 1년에 한 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부부가 죽은 뒤의 제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제사 절대 안 지내기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는 것도 다 내가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남이 하는 일을 전부 딸이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사도 나중에 김 씨 부부를 부양하는 문제도 김 씨 부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딸과 아들이 의논을 이미 끝마친 듯 했습니다. 그니까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제사도 지내면 되잖아. 그러면 그 정도 집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도 좋다고 했고, 아들은 모든 의무를 딸에게 맡기고 대신 최소 2억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집을 줄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오빠네처럼. 요즘 힘들단 말이야. 오빠는 집 필요 없대. 대신 약속만 지키라고 했어. 나도 그렇고 고서방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할게. 응? 그런데도 김 씨 부부가 확답을 주지 않자 딸이 애원했습니다. 전 그러면 명의는 엄마 명의로 그대로 두면 되잖아, 우선. 전세 줬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들과도 통화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통화했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맞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장남이니 며느리니 그런 말씀하세요. 아들의 의견은 확실했습니다.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답다 싶었습니다. 받지도 않고 의무도 안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라는 소리는 익히 들었는데 그게 김 씨의 아들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좀 괘씸하기도 했고 딸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데리고 살 각오까지 했다는데 뭐. 아나는 같이 살기 싫어? 나도 같이는 안 살지. 근데 제사도 모시고 부양도 하겠다잖아. 하지만 남편은 맞득자는 기색이었습니다. 또 여진이 말대로 우선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언제든지 물을 거야. 마음에 안 차면 여진이도 잘하겠지. 그렇게 김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 나가고 딸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경고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딸은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반 거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살던 경기도보다는 한적한 지방 도시였습니다. 엄마, 언제 올라와? 글쎄, 네 아빠가 운전하기 힘들다고 나중에 가자던데.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한 것도 구경하러 안 와? 아빠한테 말해서 한번 갈게. 딸은 집을 받은 이후 생전 처음 김 씨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지만 재차 전화해서 묻는 통에 김 씨도 남편을 설득해서 딸에게 갔습니다. 우리 집 어때? 잘해놓고 사네. 전세금 뺀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더니 새집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척 여유가 넘쳐 보였죠. 엄마 아빠 오니까 특별히 신경 많이 썼어. 그리고 딸에게 처음으로 밥상을 받아봤습니다. 네가 했어?
그럼 내가 하지. 알아서 잘 사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니 요리도 하고 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식사 도중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에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장인어른 곧 생신이시잖아요. 여행을 가라고. 생일이라고 전화도 안 하던 사위가 왜 갑자기 여행을 보내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사위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딸이 말했죠. 우리가 경비는 될 테니까. 좋은데 다녀와. 그래? 그럼 사양 안 할게. 사양을 왜 해? 사위가 보내주는 건데. 그러자 사위도 옆에서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늘 불편했던 사위가 저렇게 소탈하게 웃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려가 볼게. 벌써?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시간에 가까워오자 김 씨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딸과 사위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있는 곳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차가 보이는데 딸이 곁으로 와서 김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차 옆에 저거 보이지? 저 차? 응. 저거 이번에 새로 샀어. 그 말에 다시 차를 쳐다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가 김 씨네 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게 너희 차야? 맞아. 고서방 차가 말썽이라 새로 샀어. 그렇게 힘들다더니 아마 전세금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뭐해? 안 타고. 그럼 엄마 아빠. 조심히 가. 딸과 사위의 인사를 받으며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씨도 아까 왜 남편이 불편해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접도 받고 여행도 보내준다니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한 감상도 들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보나 마나 했던 딸과 사위가 집을 주니 180도 바뀌었으니 말이죠. 돈이 있어야 효도도 받나 봐. 남편의 중얼거림에 김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잖아. 그때 띠링하고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씨가 확인해 보니 집 명의는 언제쯤 옮겨줄 수 있느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소리내어 읽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래? 남편은 끝까지 명의는 넘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서 사는데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자꾸 달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남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자 딸도 더는 대꾸 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명의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처럼 지극정성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는 김 씨 부부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전화하는 횟수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특히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은 어디에 표시를 해두었는지 까먹지 않고 연락했죠. 반면에 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챙기지도 전보다 덜 챙기지도 않고 딱 할 만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려와야지. 어쩌지? 고서방도 그렇고 나도 요즘에 바쁘네. 애들 학교를 빠질 수도 없고. 주말에도 시간이 안 돼?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번 스케줄 좀 볼게.
아빠는 좀 어때? 좋았다 안 좋았다 해. 남편은 수술 후에 얼른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운이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 오빠는? 지난번에 왔다 갔고 오늘 저녁에도 와. 정말? 정성이네. 안 바쁘대? 바쁘다고는 하지. 아무튼 알겠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무심했던 아들이 오히려 딸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올 때도 있고 아들 혼자 올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태 한 번 왔다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위는 코빼기도 못 받고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여진이는 언제 온대요? 아들이 병문안을 와서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나중에 전화 준대. 그러자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오래 있다가 늦은 시간까지 김 씨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왜? 뭐 필요해? 아니, 그 아파트 말이야. 나 죽어도 여진이 명의로 바꿔주지 마.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해. 꼭 그렇게 해. 아이고. 알겠어. 뭘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고 김 씨는 괜스레 구박하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얼른 자. 눈이 감겼네. 알았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혼이 빠진 채로 지냈습니다. 장례며 뭐며 정신이 없었고 손님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통에 어수선한 주변이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돌아가고 김 씨가 온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정신을 차리고 적응해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여진이네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여진이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 준비해요?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은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해? 그리고 아직 엄마도 있잖아. 나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면 한다는 말이었는데. 네 오빠도 가까운 데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내려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힘들어서 남편이 입원한 동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좀 그래. 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엄마 집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결국 김 씨의 집에서 했지만 딸의 말처럼 배움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여기에다 둬야 하는 거야. 잠깐만. 또 어딜 가? 고서방이랑 통화 좀 하고 올게. 딸은 음식 준비를 돕는다고 조금 일찍 오긴 왔지만 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너희 오빠와. 참나. 좀 일찍 와서 도우면 어디가 덧나나. 불만 가득한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오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더니 김 씨에게 은근슬에 말을 건네는 딸. 우리 집 있잖아.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모르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첫 기일에 이런 얘기라니. 남편이 이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나 싶었습니다. 이제 줄 때도 됐지 않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참아왔던 얘기인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 없는 서러움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면서부터 다시 입이 다물렸지만 말이죠. 딸은 나중에 오빠가 없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까무룩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이는 아들은 연락을 받고 바로 운전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담장이 낮은 탓에 옆집에서 김 씨를 발견했는데 구급차를 부르고 김 씨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갑작스레 2시간 거리를 달려왔을 아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요. 이참에 여진이네 집에 들어가세요. 원래 그러기로 했던 거잖아요. 불편해서 같이 어떻게 살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도 자꾸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들고요. 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돼.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나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아들은 여동생이 집을 받고 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있으니 제사도 김 씨가 지내고 그렇다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니 말이죠.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원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딸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만 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사는 집도 아니고 사위도 같이 사는데 괜히 눈칫밥 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가 될 것처럼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딸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입원했을 때 신경도 안 쓴 딸이라면 김 씨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집을 다시 돌려받기로 말이죠. 이미 10년간 공짜로 살았고 사위도 무슨 사업까지 한다니 먹고 살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힘든 시절은 갔으니 이 정도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내 노후나 잘 챙기자 싶었습니다. 계속 혼자서 지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돈일 듯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저 터미널 앞에 있어요. 이제 내렸다. 잠깐 기다려. 혈압 때문에 아들의 권유로 큰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원래는 딸이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잠시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마중 나왔죠. 그리고 아들과 김 씨는 병원을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신경은 쓰이고 그렇다고 계속 챙기자니 여동생에게 집을 주면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김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에게만 집을 줘놓고는 이제 와서 자꾸 아들을 번거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이 여진이네 집 가는 방향인데 잠깐 들리실 거예요? 아들이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려다 말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라온 김의 딸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볼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온다고. 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김 씨는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
너는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아, 그게 이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 같아. 뭐? 여기서? 그럼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사실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해. 내가 맏며느리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다고 집을 사드릴 여력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70 넘은 노인들을 길거리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 자신 앞에 있는 사람도 부모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의 주인이고 말이죠.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남은 부모를 제대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맏며느리 노릇을 김 씨의 집으로 하고자 하는 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는지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시부모님도 계신데. 딸은 남편이 없다고 엄마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아니, 제사 지낸다니까? 시부모 부양하면서? 됐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말해. 그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아, 엄마. 너는 그럴 거면서 잘도 이 집을 혼자 갖겠다는 소리를 했니? 네 오빠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뭐가? 이 집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도 나고, 재산세 내고 있는 것도 나잖아. 그래? 그거는 돌려주면 되는 거야?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 바꿀 것 같아서 계속 명예 바꿔달라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너도 있는데 두 말이라고 못할까? 그렇다고 줬던 걸 뺏어? 나도 리모델링 비용 돌려줄게. 재산세랑 그리고 여태 공짜로 살았던 거 월세 쳐서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러자 딸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동안 김 씨를 호구로 봐온 게 맞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예상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동안의 행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난 못 나가. 나가게 될 거다. 김 씨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딸을 쫓아낼 게 아닌 이상 오늘의 용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가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거 팔아서 나중에 너희 목 주마. 그러자 아들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니 김 씨나 쓰라면서 말이죠. 다정다감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 등쳐먹으려는 딸보다는 훨씬 효자였습니다. 딸은 역시나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김 씨는 아들이 말한 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딸이 대가 없이 쓰고 있는 집이니 집주인인 김 씨가 나가라고 하면 딸도 시일은 걸릴지언정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딸이 쫓겨나고 김 씨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김 씨가 다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전세나 월세 주고 사느니 차라리 팔아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고 여겼죠. 그리고 사양하는 아들도 조금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야 김 씨도 어느 정도 미안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도 각별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그저 혼자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년에 김 씨를 챙길 건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고 노인정도 다니면서 그렇게 자식과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혼자 조촐하게 지냈고 가끔씩 아들이 찾아오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죠. 명절에 이제 도저히 이런 거 못 해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이 자랑이야? 그럼 내가 하리. 네. 어머님이 하시거나 아들도 시키세요. 뭐야?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죄송해요. 호연 엄마가 오늘 이상하네요. 이 짓 더 하다가는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밥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서 드세요. 며느리가 식모야? 당연하지. 며느리는 내가 식모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자신이 없네요. 부모 공경하다가 제가 먼저 가겠어요. 이런 말본새 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시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었죠. 제발 이 지긋지긋한 명절 문화를 그만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씩 어김없이 명절은 왔고 효자 남편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도 이제 60세였습니다. 차라리 황혼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얼마 전에 결혼한 오 씨의 아들 며느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죠. 환갑에 아직까지 며느리 도리를 강요받았고 시집은 식모처럼 오 씨를 부렸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나 설거지는 기본이고 시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지난 35년. 이제는 허리가 말을 안 들어 병원에 다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참아온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착한 며느리 역할은 그만 내려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 씨의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오 씨를 측은하게 보는 동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리는 게 당연했던 그 시절에도 무척 심했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와중에 큰 동서를 구박하고 부려먹는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겠구나 하고 첫 만남에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니 그때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했던 것이 시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됐지만
시아버지 덕에 오 씨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집살이를 톡톡히 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이미 오 씨는 시집과는 연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 씨의 남편은 부모님과 등지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의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지만 어릴 적에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여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분이라 그렇다고 내심 생각해 왔습니다. 그 속까진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큰동서가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수근거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소문을 시어머니 본인만 몰랐죠. 그리고 큰동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평생 구박만 받으면서 살다가 6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서 오 씨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숙도 똑같이 효자병을 앓고 있어 평생 아내 얼굴에 근심이 어리게 만들었습니다. 애미야, 호연이 결혼한다며? 아, 네. 이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오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왜 내려온다는 소식이 없어? 아, 시골에요. 그래?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하는데 괜찮은 처자인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전화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간 하나부터 10까지 일러줘야 해.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이번 주에 와라. 아, 한번 호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주말에는 회사에 안 갈 거 아니야? 그래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잔말 말고 오라 그래. 안 그럼 결혼이고 뭐고 못할 줄 알아. 그리고서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일이었으니 말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옆에서 통화를 들은 남편이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으니 그 오랜 세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굴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남편이 할머니가 부르신다고 일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바쁘면 나중에 내려가도 되잖아. 결혼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어머니 서운하시잖아. 그 주에 오 씨 부부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죠. 결혼도 하기 전인 예비 며느리를 이리저리 부려먹는 통에 며느리 얼굴이 내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내려갈 거예요. 아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굳은 표정으로 오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씨도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결혼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남편과 같지 않아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시골에 가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오 씨의 시어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춘다며 노발대발했지만 뱃속에 있는 증손주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 씨가 과장을 좀 보태긴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번 명절은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나? 오 씨가 남편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다녔는데 명절이 끝나면 더 심해져서 허리를 펴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며. 일주일에 적어도 5번씩은 전화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역시나 남편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어떻게 안 내려가?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내려가서 좀 봐드려야지.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뭘 봐드려. 그리고 나도 허리가 아프다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어머니보다 아파? 남편이 괜히 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제발 좀 그만 내려가자.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나도 이제 60이야. 명절에 내려가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가끔씩 내려갔다가 오면 되잖아. 아, 차례 안 지내? 그리고 명절이 뭐 1년에 3-4번 있어? 딱 2번이다. 딱 2번? 제사는 없어? 어머님 생신은? 어버이날은? 그러자 남편도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려가니 한 달에 1-2번은 꼭 3시간 거리를 갔다 와야 했습니다. 큰동서 장례 후에 시숙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챙기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형수님도 안 계신데. 당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국엔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혼자는 내려가지 않았죠. 좀 더 젊었을 때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싸워도 봤지만 시어머니는 알아눕고 남편도 천하의 불효자식이 됐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갈라서지 않고 참고 살았지만 그래서인지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바뀌질 않았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아프단 말은 입에 달고 사시지만 아직 무척 정정했습니다. 그 말은 10년, 아니 20년 전부터 늘 하던 소리잖아. 아이 참. 그만하라니까. 그나저나 애들은 이번에 간대지. 거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안 간다고 했던 걸 빈말로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절대 며느리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가? 아, 임신하면 차를 못 타나? 가면 음식하고 설거지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 요즘 자식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부모랑도 영 끊어. 남편은 더 우기려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곧 자식에게 부양받을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연을 끊는다니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명절이 다가오니 오 씨는 속이 쓰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신경성 위험 증상이 꼭 생겼습니다. 반면에 효자 남편은 며칠 전부터 들떠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도 보고 대접 제대로 받고 돌아오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압인 오 씨의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도 시골에 가져갈 음식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홍어, 소갈비 등 좋다는 음식은 모두 아이스박스로 들어갔습니다. 장 보는데 보태라고 큰형님에게 30만 원을 붙인 상태였는데 또 수십만 원이 추가적으로 깨졌습니다. 또 남편 성격에 가서 용돈까지 챙겨드릴 테니 명절이면 통장 사정이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차 타고 3시간을 달려 시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시골집이라 그런 것 치고도 무척 더럽고 어수선했습니다. 큰형님은 오씨 부부가 들어와도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진짜로 안 왔냐, 호연이? 못 내려온다고 분명히 전했지만 남편의 뒤이어 들어오는 오씨의 등 뒤를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랬대요. 분명히 왔다가는 편히 앉아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씨가 임신했을 때는 김장할 때도 와서 150포기를 담갔고 명절엔 그 많은 설거지도 하고 마당에 있는 솥단지까지 혼자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자식이 안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애미 너는 며느리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내려와? 단단히 잡아야지.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못 쓴다니까. 그러면서 혀를 찾고 한참을 기분 나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씨는 자신의 며느리를 흉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지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게요. 아, 참, 어머니? 홍어랑 이것저것 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아이스박스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말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폭언이 멈추었습니다. 애미 네가 이거 냉장고에 좀 넣고 부엌 정리 좀 해. 그리고 나서 홍어 무침 좀 해라. 아범 막걸리 한잔 하라고. 부엌을 보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번 이랬습니다. 아주버님과 어머니가 장을 봐오기는 하지만 늘 너저분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은 오씨의 몫이었고 꼭 일부러 남겨두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선 아이스박스에 있는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더니 뭐가 그리 꽉 찼는지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씨는 졸지에 냉장고까지 정리하게 되었죠. 점심 안 먹었지? 홍어 무침 하고 나서 아범 밥 좀 차려줘. 우리 먹었다. 청소도 덜 끝났는데 이것저것 주문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출출했는지 부엌을 힐끔 보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라면 끓여줘. 에이, 무슨 라면을 먹어? 먹을 게 저렇게 많은데. 배고파요. 뭐 만들어 먹으려면 먼 것 같은데. 에이구, 집에서 애미가 라면만 끓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었는데 말이죠. 변명해봤자 호통만 돌아올 줄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잠깐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전 부쳐야지 뭐하냐. 아이고, 난 허리가 아파서 방에서 등 좀 지져야겠다. 오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더니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듣고서는 방문이 벌컥 열었습니다. 아범 시킬 생각 말어. 누가 남자한테 그런 걸 시켜? 큰 동서가 있었을 때는 둘이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오씨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려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아들 온다고 보일러를 3개 켜두니 찜통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음식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자 이번에는 저녁밥을 차리라며 닥달을 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오씨가 절대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가 아닌 김씨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서둘러 저녁을 차리자 다들 어슬렁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급한 와중에 잡채까지 해서 올렸더니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지 혀를 차는 시어머니. 아무튼간 옛날부터 뭐 하나 하면 손이 작아가지고 못 써. 반찬도 5가지는 있어야 뭘 집어먹지. 그러는 시어머니의 냉장고 안에는 쉬어빠진 반찬들밖에 없었습니다. 오시는 이를 꽉 깨물고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너 아범 밥은 제대로 차려주냐? 2년 전 은퇴한 남편은 집에서 삼시세끼 아주 잘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잘 해주고 있어요. 더 신경 좀 써라. 저게 뭐냐? 볼 때마다 점점 말라. 당 때문에 군것질 안 해서 그래요. 아무튼 따박따박 말대꾸는. 한 번 말하면 내 하는 법이 없어. 나이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 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먹은 설거지까지 하고 작은 방에 누우니 벌써부터 삭신이 쑤셨습니다. 아직 차례는 지내지도 않았는데 골병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게 무척 불편했습니다. 아픈 허리가 반으로 접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으니 옆에서 남편이 슬그머니 허리를 두들겼습니다. 식구도 얼마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입은 그냥 다무는 편이 나았죠. 오 씨는 대답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오 씨를 도우려는 신용은 했었는데 남편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오 씨는 종일 고생해서 그런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냄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한숨을 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상 오 씨를 깨울 때는 꼭 부엌 식기를 이리저리 옮겨대며 눈치를 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알아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자고 있었죠. 얄미운 마음에 방에서 나가면서 다리를 콱 밟아주었습니다. 억소리를 지르면서도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벌써라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잠이 오냐? 참 태평한 성격 좀 본받고 싶네. 전쟁이 나도 자고 있겠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장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차례진에게 얼른 준비해라. 한마디를 남긴 채 부엌을 떠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음식이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전생에 김 씨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집의 식모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본디 노예근성이라도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을 강요받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간 혼자 고생했는데 정작 차례상에 절을 하는 것은 남편과 남편의 형님뿐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쟁반을 들고 서 있으려니까 참 억울했습니다. 절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말이죠. 아이 좀 빨리빨리 날러라. 해지겠다. 그런 오 씨에게 행동이 굼뜨다며 구박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나이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었더니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허리 아파? 집에선 종종 설거지도 하지만 시집에 와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남편이 눈치를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애비야, 형이랑 작은 집에 좀 다녀와라. 예. 그 말에 홀랑 가버리는 남편을 어이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나서 혼자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설거지가 끝난 뒤에는 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쉬려고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애미하고 불렀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작은 방에 좀 발라라. 오시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뭐해? 발 빠지겠다. 얼떨결에 받아든 것은 벽지였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발라요? 남편이 작은 집에 간 틈을 타서 오씨에게 도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곰팡이 핀 두 군데 있지. 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아범 오면 하라고 할게요. 할 줄도 모르고 허리도 아파서 못해요. 그러면서 벽지를 벽에 기대서 세워두었더니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하리? 네 허리가 나보다 아프냐? 그게 아니고요. 참말 말고 대충이라도 붙여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쩜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오씨도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보고 있기만 해도 아까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씨의 집에 와도 그 손으로 그릇 하나도 못 옮기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자면 오씨의 시어머니는 과연 부모가 맞나 싶기까지 했죠. 이제 이렇게 그만 좀 모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명절을 지내지 말자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죽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인 것 같기도 했죠. 명절마다 아들들을 보는 흐뭇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은 며느리인 오씨였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명절이든 언제든 시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오씨가 부족한 탓인지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오씨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은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남편이 돌아오자 오씨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너는 내가 그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너 도대체 아침만 먹고 가는 건 왜 그러는 거냐? 여기 좀 있으면 어디가 덧나냐? 갈 친정도 없으면서. 몇 년 전에 친정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지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가. 그래, 여보. 지금 가면 차도 막히고 차라리 저녁에 가는 게 나아. 오씨는 드러누워 발을 까딱이며 말하는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오씨가 시어머니 안 보이게 남편에게 눈짓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랑 형님 둘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어? 여보, 왜? 이것 봐. 남편 잡아먹게 생겼네. 이곳에 더 있다가는 몸이든 정신이든 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바로 1시간 뒤에 적중했습니다. 결국 점심 먹은 것을 설거지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아파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알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오씨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타박했습니다. 저거 또 저런다. 아까도 그러더니. 호연이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요. 웬일로 남편이 변명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듣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에잉, 고향계 시애미보다 일찍 가버려가지고. 그 말에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 하나가 없어져서 유감이라는 듯 했습니다. 오 씨가 시숙을 쳐다보았는데 표정이 어두워지긴 했어도 감히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고 있었죠. 순간 가슴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오 씨가 죽어도 이럴 것인가 생각하니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안에 뭐 한다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뭐해? 얼른 안 일어나? 너 지금 나 설거지 시키려고 하냐? 기차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는 도무지 8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동서에 이어 오씨조차도 시모보다 먼저 세상을 뜰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오씨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표정이 참 우스워졌습니다. 뭐야? 여보, 꼭 오씨가 사고라도 친 것처럼 모두가 놀랐습니다. 명절에 이제 도저히 이런 거 못 해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이 자랑이야? 그럼 내가 하리. 네. 어머님이 하시거나 아들들 시키세요. 뭐야?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죄송해요. 호연 엄마가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이 짓 더 하다가는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밥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서 드세요. 며느리가 식모야? 당연하지. 며느리는 내가 식모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자신이 없네요. 부모 공경하다가 제가 먼저 가겠어요. 이런 말본새 봐라. 제발 명절엔 이제 각자 여행이라도 가자고요. 김씨도 아닌 며느리 잡아두고 일 시키지 말고요. 너 정말 네 시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작살이 났어. 저 이제 정말 명절에 안 내려와요. 호연이 아빠, 당신은 오든 말든 알아서 해. 참나. 그래, 너 오지 말아라. 손주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그 말엔 오씨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제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그러세요? 걔들도 절대 안 내려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씨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외투와 휴대폰, 지갑만 들고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다행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죠.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한 번 받았더니 쏟아지는 폭언에 대답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욕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속을 달래주느라 그랬는지 하루 더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지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얼마나 사시냐니. 적어도 나보다는 오래 사실 것 같다. 당신은 내가 형님처럼 먼저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니한테 전화드려. 잘못했다고 해라 좀. 집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야 속이 시원해. 풍비박산을 내가 냈어?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는데 오씨를 탓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참에 그럼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내.
그러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하기 안 힘들고 당신이 음식하기도 덜 힘들잖아. 당신 살림이니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딱하지도 않아? 딱하다고? 그러면 당신은 나는 안 딱해? 당신이 가장 위해야 하는 사람은 아내인 나랑 당신 아들 며느리야. 어머니는 아주버니 보고 챙기라고 해. 전부터 큰아들 노래를 부르셨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부탁했으면 좀 들어줘야지.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벌 받어. 당신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후회됐어?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 없었잖아. 후회해? 그러자 할 말을 잃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해. 나는 지난 35년 동안 했던 걸로 충분했고, 이 정도면 죽어도 천국 가. 아, 당신 나랑 갈라서고 싶어? 그 말이 무서울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혼을 하자. 그리고 당신도 아주버니처럼 어머니 곁에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 그러자 또다시 입을 다무는 남편. 이제 와서 이혼할 용기가 없는 건 오 씨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말도 안 하고 토라져 있는 남편을 보고 오 씨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오 씨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같이 가자고 애원을 하더니 오 씨가 꿈쩍도 하지 않자 별수 없이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길래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배터리만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돌아온 남편은 웃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사상이 얼마나 횡하던지 어머니 통곡하셨어. 황태포와 과일 몇 가지, 시장에서 사온 나물 3가지만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제사조차도 제대로 지내지 않는 것에 기가 찼습니다. 이러면 다음 제사나 명절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씨가 심각한 기색도 없이 피식 웃자 남편이 사나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지 그래. 별거 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어머니는 허리 아프시고. 나는 그걸 평생 했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허리가 아파도 몸살로 딱 죽을 것 같을 때도. 당신, 그리고 당신 어머니나 아주버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랑 돌아가신 형님한테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해, 알아? 시킨다고 했던 오 씨도 바보였지만 그게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오 씨는 다시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 말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어머님, 저희 언제 가면 될까요? 그리고 1년 뒤 손주를 낳은 며느리가 명절에 오 씨의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뭘 와? 명절이니까요. 아니, 오지 말어. 이제 여행 다닐 거야. 너도 호연이랑 같이 여행이나 가던가 해. 집에서 쉬던가. 어쨌거나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지긋지긋하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애기 한번 데리고 놀러 나와.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냥 명절엔 시엄마는 집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명절에 무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서성거렸습니다. 당신 시골 가는 거는 안 말리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남편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행 간다며? 나도 가야지.
오 씨는 잠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든가. 그리고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남편을 내쳐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누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남편도 오 씨의 눈치를 보았죠. 하지만 여전히 오 씨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남은 인생이나마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